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인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언제쯤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소위 밀실 협상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여야 간사들이 이른바 예결위 소소위로 불리는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이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어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예산 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감시하는 눈은 없으니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밀어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소위에서 속기록 없이 100억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이 79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2014년과 2020년 단 2차례뿐이었는데요.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상황,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시급한 민생 현안 앞에서 여야가 어떤 명분을 늘어놓은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서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결국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어요. 네, 며칠째 비슷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에 추가 협의를 주문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연 후에 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다시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본회의 개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방문을 받은 후 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장실에서 추가 면담을 가졌지만 역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의장께서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민주당과 회의 개최 여부를 조속히 합의해오라고 요청했다면서 저희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원래 오늘 내일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존 예정대로 열어달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오늘 내일 본회의는 원래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잡아놓은 본회의인데 아직 예산안 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도 안건이 없어서 열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건 본회의 개최 날짜가 내일 12월 2일하고 12월 8일이죠. 네. 12월 9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고 맞습니다. 만약에 내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하더라도 72시간 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 합의가 잘 안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월요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거기서 표결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에 만찬회동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이게 알려졌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저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송년회를 겸한 만찬회동을 한 지 닷새 만에 주 원내대표만 따로 다시 불러서 만난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예산안 관련 지금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이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만남 사실이나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공개 일정 외에 누구를 언제 만난다는 걸 확인해드리지 않는다. 언론 보도는 오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자체는 어떤 것이든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오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만난 것 같다.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앞으로 아마 국회 상황 보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국회로 얘기를 좀 돌려보세요. 오늘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 상대로 이 발언권을 두고 뭐 서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는 여야 간에 이미 통과를 시키기로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였고 네. 이 법안 소관이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출석을 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안 통과가 끝나고 이 민주당 간사 김교웅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발언을 하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이상민 장관을 지적하는 내용의 발언을 시작을 하자 그 국민의힘 소속이 그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지금 제지를 받았는데요. 네. 결국 여야가 고성 등으로 맞붙으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졌고 이 바로 위원장이 사내를 선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은 됐습니다. 다만 사내 후에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뭐 회의 끝나고 말도 못하느냐, 뭐 여기가 당신들 방이냐, 막 이러면서 뭐 마스크나 서류를 이제 뭐 던지려고 하는 등 이제 이런 소란이 좀 빚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누구한테 그딴 식으로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맞받으면서 고성이 한동안 오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참여연대 등은 오늘 서울 마포구 경찰특별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면서 특히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선 파면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수본 수사는 대부분 실무진에 집중됐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의 진짜 책임자라면서 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년 동안 헬로윈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축제라는 것을 알고 대비해 왔는데 예년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대표로 나선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애 씨는 조그만 과실이라도 있는 소방대원이나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 안전 대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책임자는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고도 마약 등 범죄 대책만 수립해서 인명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이 장관, 윤 청장 그리고 김광호 청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고 특수본에 수사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만나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국정조사 열어서 진상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런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런가 하면 행안위에서는 지금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표결 처리 없이 처리된 법안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이제 이의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예.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해당 그 집시법을 포함해서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18개 법안을 오늘 행안위가 일괄 통과를 시켰는데요. 특히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이제 기존의 뭐 그 외교 공간 등에 더해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이제 각각 대통령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저를 그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을 병합해서 전체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이제 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네. 너무 근본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취지에서 소수당인 김원숙당 용해인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후에 표결을 요청했지만 행안위원장은 이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표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잘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어요. 네, 그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이제 법안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이제 맞불을 놨는데요. 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서 일단 오늘 법안 처리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사실 이 안건조정위원회도 지금 민주당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 의원이 합치면 그 6명 중에 4명을 구성하게 돼서 사실은 일정한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악법이라면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도 법 개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노총은 불공정한 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가방위원장은 이 방송법 개정안은 2년 전 발의돼서 그때 논의가 돼야 했다면서 당시 이소혜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태업을 한 것이다 하면서 이 국민의힘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이 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단체를 친민주당이라고 하는 말은 법안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자.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자. 이제 이게 핵심 골자잖아요. 네. 근데 뭐 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왜 안 했느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화제를 바꿔볼까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 8회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가 어제보다 10곳 증가한 33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품절 주유소는 서울 15개, 경기 11개, 인천 1개 등 수도권이 27곳이고요. 그리고 충남 4개, 강원과 전북 1개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 임시 공무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휘발유 공급 차질이 가시화하자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부는 오늘 정유 4사 그리고 대한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정부는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군용 탱크로리 등을 동원해서 대체 운송 수단 긴급 확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연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던 이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이 차주 한 765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를 했고, 그리고 이게 전체 조사 대상자 2,500명의 한 30%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명령서를 교부하고 주소지가 확보된 차주들을 상대로는 직접 명령서를 우편 송달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시멘트에 이어서 정유업계까지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는 그래서 이제 내일 일단 총파업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여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상황을 판단해주면 국무회의 소집 요청을 할 것인데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면 아마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또 발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업무 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사실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뭐 이제는 많은 청취자들이 좀 들어서 익숙해지셨겠지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아무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걸 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법에 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 따라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일종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한 말하자면 조치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위헌적 조처라면서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한 노동 3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네. 이 조항을 삭제한 이제 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뭐 법 해석을 두고 굉장히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국회 차원에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뭐 사실 그런 일종의 생산적인 논의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여당에서는 정부를 옹호하면서 화물연대를 비판하는 등 좀 거친 설전만 좀 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단 오늘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리긴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이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로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데 대해서 예.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400번은 16년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냐 하면서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운송 거부가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 장관에게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히 안전문제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없고 이름만 허울 좋다. 또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제도 자체를 공격을 했고요. 네. 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총파업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며 이득을 챙겨왔던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면서 역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정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간에서 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될 기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잖아요. 근데 경사노위에선 좀 다른 입장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김문수 위원장 취임 후에 오늘 경사노위 자문단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첫 회의의 결론은 화물연대 등의 불법 행위에 업무 개시 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경사노위 자문단은 불법 노동 현장 등에서 국가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 뭐 이러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네. 자문단은 배진환 충남대 명예교수, 최영기 한림대 개건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영 전국노조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는데 인적 구성을 볼 때 뭐 진보 성향이라기보다는 주로 보수 중도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 양측 정부에서 모두 이제 관련 직을 맡았던 뭐 최영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도적 전문가로 분류가 되지만 뭐 나머지 인사들의 몇 명을 보면 뭐 경영학 교수나 경제신문 기자 출신 또는 한나라당의 그 관련 기구 출신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이력들이 좀 많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경사노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네요. 서울 지하철 파업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끝났고 서울 철도 파업이 지금 곧 있을 것이다,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네, 지금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이 지금 사실상 뭐 거의 이제 곧 임박한 것으로 지금 뭐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한국철도공사 노사를 상대로 사후 조정을 진행해서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사후 조정을 통해 임금 협약과 승진 포인트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도록 노력했다면서 경제의 어려움과 철도 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노사가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임단협에 자율 합의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코레일 노사 협상 타결 의지가 반영돼서
경찰에서 사후 조정이 진행된 만큼 남은 시간 입장차를 좁혀 상생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월북몰이로 결론 지은 데 이어서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자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내서 이를 규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전달했고 윤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독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죠. 이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서 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이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것 외에는 따로 뭐 논평 같은 것은 내지 않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고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이 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에 도를 넘지 말라는 비판 입장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서 13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거 좀 이례적인 거죠? 네, 뭐 그런 그 구속영장 청구서가 130페이지라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아마 이제 뭐 관련 그 수사 자료 등을 첨부한 것이 아마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지난달 29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13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관련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만 이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의 그 영장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요. 과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91페이지더라고요.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현 프로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즐기는 우리 전통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탈춤의 어떤 역사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지 또 이번 등재 추진 주체였던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의 6일상 사무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름이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어떤 곳인지부터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은 2006년 경북 안동시에서 창립되었고요. 예.
창립 당시 24개국 탈 관련 전문가 및 단체 회원국이 현재는 60여 개국 200여 개 회원단체가 가입된 유네스코가 인간 탈문화 국제자문기구 NGO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맹은 탈문화를 통해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 정진하고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공동체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협약을 이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계 탈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많죠. 전 그쵸. 세계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등재 신청부터 지금 이제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거나 또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등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부터인데요. 예. 등재 과정이 그냥 등재를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등재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등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탈춤 등재는 저희가 안동시로부터 위탁 사업을 받아서 2017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의 안동에서 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서 유네스코 정책 동향에 제명한 분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인데 예. 국가 간 공동 등재로 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춤이 있는데요. 남북한 공동 등재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한국의 탈춤으로 단독 등재로 갈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단독 등재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단독 등재로 방향을 잡고 저희 연맹은 등재에 대한 전략 용역을 실시했고요. 탈문화 관련 유네스코 심사 경향도 분석을 하기도 하고 등재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춤 북한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같은 민족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김장문화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지금 등재된 거잖아요. 네. 근데 탈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해도 남북한이 동시 등재가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없었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탈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등재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된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예. 18개 종목이 이번에 등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탈춤 전체가 그러면은 무형문화재로? 국가 무형문화재 1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도 지정 5개 종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 일종의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국의 탈춤이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 13개가 지금 있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네. 그럼 그 국민들께서 좀 익숙하실 만한 탈춤 이번에 등재된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13개 가운데 양주 별산대 놀이가 있고요. 네. 통영 오강대, 고성 오강대, 네. 그리고 강릉 관로 가면극, 네. 그리고 이제 북청 사자놀이 노름이라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봉산 탈춤. 네. 그리고 동네 야류 강령 탈춤, 수영 야류, 송파 산대놀이, 그리고 언룰 탈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죠 하해 별신구 탈놀이. 예. 그리고 가산 오강대 등 13개 국가 무형문화재하고 그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요건 태계현 산대놀이하고 그 예천 청단 노름, 진주 오강대, 김해 오강대, 속초 사자놀이 요 5개 종목이 요번에 등재돼 총 18개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하는 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탈춤에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해준 겁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한국의 탈춤이 등재로 인해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뭐 국가적, 뭐 국제적 차원에서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18개 보존회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까지 이행되는 부분, 그리고 뭐 정기 공연, 뭐 청소년 탈춤 축제 한마당 같은 행사 등 조직을 통해 전성 노력에 대한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탈춤과 관련해서요. 네네. 한국의 탈춤이 이제 이번에 등재가 된 건데 네네. 전 세계 탈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럼 다른 나라들의 탈춤도 기존에 등재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까? 등재된 것들이? 네네. 뭐 태국의 콘도 있고요. 일본의 예. 문호라든가 뭐 등등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 탈춤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양반을 좀 뭐랄까 해학적으로 풍자한다거나. 그렇죠.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뭐 주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예. 충분히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를. 힘든 과정이 많았죠. 네. 참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근데 등재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등재되는 데까지 가셨던 겁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통보가 오는 겁니까? 뭐 저는 안 가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직원들도 가고 뭐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등재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 듣고 난 다음에 네네. 어떤 기분 드셨어요? 뭐 기분이라기보다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유네스코 그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네. 뭐 등재 근거 판정이 있었거든요, 먼저. 그 등재 근거 판정 이후에 뭐 등재 확정이 거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확정이 된다고 보았고, 뭐 지금까지 등재 과정에서 뭐 등재에 대한 뭐 필요성을 인지하고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안동시 행정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느꼈고, 예. 그 다음으로 열악한 뭐 환경에서 뭐 전성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뭐 연희단체. 가 이번 계기로 보다 나은 환경, 전통 탈춤에 대한 진흥법 제정이라든지, 뭐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통 탈춤과 관련된 진흥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뭐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없고요. 예. 뭐 저희들이 이번 탈춤이 등재되고 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만동에서 좀 큰 행사를 합니다. 네. 이때 전통 탈춤 진흥 관련해서 법 제정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뭐 필요성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전통 탈춤을 진흥한다고 하는 개념이 네네. 탈춤이 오래 전승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정부가 만들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단체와 네네.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전통 무예에 대한 진흥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탈춤에 대한 진흥법이 없고, 예. 뭐 전성 단체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전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새삼스럽게 네네. 제가 탈춤을 언제 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대학생 시절 때 많이 접했던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좀 탈춤을 계속 전승하고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생업이 다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습할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연할 때라든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이제 뭐 공연을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춤을만을 해서는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네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지금 그 연맹 차원에서도 네네. 그 탈춤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지금 큰 행사 아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탈춤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인 겁니까? 저희들이 그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 2년마다 예, 총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에 창립된 이후로 2009년부터 매년 이제 해외에서 저희들이 총회를 했고요. 네, 그 2019년 저희들이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총회를 한 다음에 원래는 2021년에 안동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2월 15일부터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탈춤 등재 어떤 그런 이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탈춤 제정에 대한 진흥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각 세션마다 여러 가지 탈춤 도시의 어떤 연대 그러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탈춤 공연을 상설로 네네. 공연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상설 공연을 하는 곳은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지금 상설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아마 그 정기 발표회를 이렇게 하고 각 공연마다 이렇게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상설 공연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사실 요즘에 상설 공연하거나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아쉽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네. 요번에 뭐 18개 종목이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그러면은 매년 9월 이제 마지막 주에 그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벌써 25년의 역사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데 아마 여기 오시면 이번에 등재된 뭐 한국의 탈춤 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유명한 탈춤도 함께 보면서 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제 청취자 임수경님께서요. 우리 탈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문자를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네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네네. 탈춤 전승이나 아니면은 진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할 말이 많은데요. 예. 뭐 일단은 우리 뭐 청취자분들께서 뭐 탈춤이라는 부분이 뭐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 유래와 배경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연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탈춤이라는 것이 연기자들 혼자만이 하는 공연이 아니고, 뭐 관객과 소통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그 대사하고 춤추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공연 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탈춤 공연, 정기 발표회 그리고 뭐 탈춤 페스티벌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번 등재 기념으로 어떤 그런 힘을 많이 보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6.13 세계 탈문화 예술연맹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난달 무역 수지도 지금 70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무역 수지가 지금 지난 4월부터 지금 8개월 연속 지금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연속 적자 행진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보였던 이후에 지금 무려 25년 만에
우리가 지금 처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무역 수지가 이제 전체 누적에서 또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 지금 425억 달러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이전까지 무역 적자 우리가 최대 규모가 언제냐면 1996년입니다. 예. IMF 때인데 예. 그때 우리가 206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지금 이거에 지금 2배가 넘는 수치고요. 현 상태로 보면 뭐 연간 무역 수지 적자 거의 확정적인데 우리가 만약 연간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금융위기 이래 14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로 가면 좀 무역 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좀 상황이 개선될 걸로 봤는데 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좀 우려스럽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네. 지금 무역 적자 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지금 수준보다도 지금 더 많은 네. 좀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GDP도 충분히 커졌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규모도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면 네. 아직은 이제 당장 뭐 마치 뭐 외환 위기가 올 만큼의 그 정도 충격은 아니다. 이 점은 또 분명히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사실 그 에너지 수입이 너무 많았다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석유라든가 석탄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또 공급망 교란이 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난 10월부터는 지금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이제 같은 달보다 지금 14% 지금 줄었는데요. 예. 10월 달에 5.7% 줄었으니까 지금 두 달 연속 우리 지금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수입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 근데 수입액도 근데 이제 증가율은 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7%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수입은 무려 27% 증가를 했는데, 예. 수출은 줄고, 수입액도 이제 좀 줍니다만 여전히 이제 수입액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수입액이 늘었느냐? 산업부에 물어보니까 이 원유, 가스, 석탄 수입 단가 모두 이제 작년보다도 더 높았고 특히 지금 이제 겨울 이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앞두고 우리가 좀 조기 확보를 위해서 수입액이 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 지금 주력 상품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 중에서 무려 지금 11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11개 감소한 것 중에 말씀하신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반도체 우리나라 뭐 수출 최고 효자 상품인데 전년 대비 무려 29.8%. 무려 지금 30%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그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예. 메모리 반도체가 1년 전에 비해서 49.7%. 그러니까 거의 지금 50% 지금 수출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달만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지금 수출이 더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예. 왜 이런가 살펴봤더니 일단은 먼저 지금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제품 가격 하락세가 너무 지금 빠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개당 한 3.41달러 이 디램 고정가가 이 정도였는데요. 네. 지난달에 지금 2.21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그 재고가 누적됐던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좀 내세웠던 품목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인데 네. 이것도 지금 석유화학은 26%, 디스플레이 15%, 철강 10%씩 이렇게 지금 수출이 일제히 줄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지금 4개 품목은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수출이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31%가 늘었는데, 우리 자동차 수출 왜 이렇게 늘었느냐 봤더니 미국에 지금 판매하는 전기차가 아주 지금 잘 팔려서 수출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IRA법 때문에 또 네. 우리 또 전기차 수출이 약간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수출 줄어드는 게 중국의 어떤 경기 위축으로 우리 대중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예.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중국 봉쇄 영향이 좀 큽니다.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 일제히 다 셧다운을 시켜버렸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중국 수출이 무려 이제 25.5% 줄었고요. 지금 또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제1의 지금 수출 대상국인데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출이 줄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또 재확산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볼 때 이제 중국이 그 봉쇄 조치 풀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가 지금 많이 중국이 수출하는 게 뭐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이 품목인데 지금 현지에서 공장이 안 돌다 보니까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 만드는 폭스콘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폭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도 공장이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지금 애플이 지금 일주일에 1조 지금 4천억 원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아이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수출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5월, 6월, 7월, 8월 연속 적자였다가 9월 흑자가 됐는데 또 10월부터 다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걱정인데요. 근데 문제는 올해만 이러는 거냐 아니면은 내년에도 이럴 거냐. 내년까지 가면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주요 기관들이 어쨌든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세계 경기도 좋지 않을 거다라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한국무역협회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내년에 한국의 무역 환경은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아마 우리 수출 올해보다 4% 정도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고요. 이제 수입도 내년에는 좀 감소를 하는데 8% 정도 감소를 한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을 할 것 같다. 다만 이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는 올해보다는 좀 축소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수출 회복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반도체 수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수요 감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보다 한 15% 정도 수출이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석유화학 부분도 지금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여기서 지금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이 최근에 설비 증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한 9.4% 정도 감소할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우리 주력 상품들의 상황이 좋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오늘 무역협회가 내놨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경제 얘기할 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수출을 하고 달러를 벌어들여야 우리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고 국민들 뭐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것들도 더 나아질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수출 줄어드는 게 전반적으로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들이 지금 생산을 멈추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또 고용과도 연결이 되고 우리 또 근로자들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당장 지금 10월 생산을 보니까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통계청이 그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10월 전산업 생산을 보니까 전월보다 1.5%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7월, 8월, 9월 연속 4개월 연속 감소고 특히 이 정도의 지금 감소폭은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였죠. 그때 이후에 가장 지금 감소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 제조업을 포함한 관공업 생산에서 3.5% 감소를 했는데 이 정도 감소폭이라면 상당히 좀 많은 공장들이 생산을 줄였다는 얘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고용이라든가 임금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내년도 한국의 전반적인 뭐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 부분만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난다. 이거는 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 지금같이 이제 환율이 좋지 못할 때는 또 우리 원화 약세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역수지 적자폭과 함께 지금 경상수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현재 그 경상수지는 9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4월과 7월 지금 두 차례 적자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지금 다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누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지금 흑자 폭이 지금 대폭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241억 달러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우리가 674억 달러 흑자였으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로 가면 역시 좀 영향을 받아서 이 수치도 점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지금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더라도 지금 그 본원 소득 수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임금이나 배당, 이자 등을 외국에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런 수입인데 최근에 우리가 해외 채권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소득이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를 지금 흑자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만약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진다면 네. 이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경상수지에 대해서. 네.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네. 근데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달러 유출이 되는 부분들도 이제 우려스럽습니다만 더 큰 틀에 보면 미국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모든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다가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더 지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봐도 지금 세계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만 보다가는 자칫하면 이제 경기 축소가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에너지를 사들이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어지잖아요. 만약 이건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상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동해안과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경남권 동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한 곳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새벽까지, 제주도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가끔 오겠습니다. 충남 내륙과 전북 중부 내륙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오후까지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대구 6도 등 전국이 0에서 9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한파특보는 해제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3도, 습도 54%.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제 후배 중 한 명은 군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군대에 2번이나 입대한 사람이야. 음악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아 군악대에 지원에 합격까지 했는데 입소 뒤에 생명이라는 이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이 군악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리고 군악대가 안 된다면 다른 부대에도 입대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후배는 입이 잔뜩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부대에 다시 재입대해 만기 제대를 했다고 말이죠.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요즘에도 청춘시절 아픈 기억으로 그 일을 꺼내는 걸 보면 당시 후배가 억울하긴 정말 억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색각 이상은 세계 인구의 3에서 5% 정도가 갖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국내에도 대략 160만 명 정도가 같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각 이상은 원추세포가 정상인과 달라 색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인데, 삼원색 중 특정 색깔을 감지하지 못하는 색맹과 색은 감지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이는 색약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위험 표식을 인식하는 데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각 이상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지금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서울시가 산업 현장의 안전표지를 색각 이상자도 구별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련 표식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색각 이상자들이 명확하게 안전표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색깔과 명도, 채도를 조절한 안전색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별 매뉴얼도 내년 3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발했다고 하는 그 색채표를 보니까요, 색각 이상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t's bad bitch o'clock, yeah, it's thick 30. I've been through a lot, but I'm still flirty. Is everybody back up in the building? It's been a minute, tell me how you're healing. Cause I'm about to get into my feelings. How you feeling? How you feel right now? Oh, I've been so down and under pressure. I'm way too fine to be distressed, yeah. Oh, I'm not the girl I was or used to be. Bitch, I might be better. Turn up the music, turn down the lights. I got a feeling I'm gonna be alright, okay, alright. It's a
I'ma need a sentimental man or woman to pump me up. Feeling fussy, walking in my Balenciennes, trying to bring out the fabulous. Cause I give a way too much. I'ma need like 2 shots in my cup. Wanna get up, wanna get down. That's how I feel right now. Oh, I've been so down and under pressure. I'm way too fine to be this stressed, yeah. 리조의 About Damn Time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6220님께서 안녕하세요. 생명은 알았는데 색각은 생소했는데 이 시간 잘 알아갑니다. 색각인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조금 더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상박대도 만들면 사고 안전해질 것 같아요. 신나는 선곡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찾아보시면은요,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오히려 색각 이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뭐 고려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전에 그 안전 표지보다 훨씬 제 눈으로 봐도 잘 보이는 거예요. 눈에 잘 띄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2년 전 자료 찾다가 보면서 저도 놀랐는데 색각 이상자들을 위한 법률안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한 국회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탈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지진 소식이 지난번에도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 네. 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경북 김천이에요. 네,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점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김천시 아포읍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4km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규모는 3.2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17분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이 경북하고 충북 지역에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전달이 됐는데 1 정도면 사람은 잘 못 느끼고 이제 계기에서만 이제 관측이 되는 정도고 네. 이 정도 되면 조용한 상태에서 건물 위에 있는 아주 예민하신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정도. 근데 3 정도 그러면
건물 위층 쪽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일하고 있는데 창문이 흔들려서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진이었다라고 하는 목격담도 있고요. 대구하고 대전, 경남에 여기서 이제 김천에서 보면 한 50km 이상 네.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서도 진도 2 정도의 흔들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땅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 정도의 진동은 네, 경남 함양군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정도였고 예. 심지어 동물들이 더 예민한가 봐요. 축사의 동물들이 더 소들이 예민할 수 있죠. 예, 놀라서 예. 이렇게 좀 약간 소동이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진이 감지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실 지진을 뭐 우리가 늘 일본처럼 그렇게 겪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흔들리면 놀라가지고 막 뛰쳐나가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겠어요. 네, 반대로 사실 우리는 지진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평생 살면서 지진의 그 흔들림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지인이 창원에 살고 있는데 경주 지진 났을 때 연이어서 여진들이 있으면서 네, 맞아요. 그 굉장히 심각한 공포를 본인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이 많아서 소방서 등에 신고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지진 문자가 와 있었다. 11층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다. 이제 제 지인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지진이 예. 흔들리니까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침대나 어항이 흔들렸다. 1층 사는데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지붕이 내려앉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목격담들이나 느낌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소방하고 경찰서에는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미는 32건, 김천은 16건, 칠곡에 3건 등을 포함해서 57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1289님께서요. 구미시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와이프가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난과는 불과 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집이 엄청 흔들리고 쿵 했다고 해요. 쿵 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네. 거의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독 지진이 좀 잦은 느낌이 이게 어떻게 기분 때문인가요? 느껴지는데 올해 실제로도 계속 이렇게 한 진도 1, 2 정도야 뭐 이런 아니더라고 무관 지진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2에서 3 사이. 예. 네,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지진이 최근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게 12구 참사 날 오후에 지진수 계산해서 쥐진 소식 있었잖아요. 예.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올해 한반도의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3회, 20년 평균은 70.6회니까 약간 좀 많은 정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은 10월 29일 충북 괴산굴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이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그 집계된 게 73회고 1999년부터 2021년의 연평균보다는 좀 많은 수치이기는 한데 지금 괴산 지진의 경우에는 여진이 총 18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종전까지 최대 규모는 2.9의 지진이었었는데 그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에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치면 5위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지진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경주 지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978년부터 지진이 본격적으로 관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2010년까지 2.0의 지진이 891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처럼 해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1980년대하고 90년대 한 번 정도 해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진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히 관측 횟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느낌적인 느낌인 것인지 실제로 횟수가 잦아진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진 감시 시설이 많아지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훨씬 더 세밀하게 다 관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로는 훨씬 더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이 발전을 하면서 네네. 일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발생해도 이렇게 그 신고가 덜 됐었는데 이후에는 휴대전화나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신고 건수도 더 많아지게 되니까 실제로 지진이 많이 관측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반도에서 관측될 수 있는 지진은
6.0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몇 년 안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을 괴산 지진의 여진이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하던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땅속으로 우리 들어가 볼 수는 수가 없는 없잖아요. 거니까 참 이건 결과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계속 흔들린대요, 땅이.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잠을 못 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워낙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별로 느끼진 못했지만 경주 지진 이후에는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지진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도 좀 평상시에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오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결국 인정되지 않았네요. 네. 오늘 군에서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공모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순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과 좀 다르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예. 변 전 하사가 사망을 한 후에 1년 10개월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라라고 국방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변 전 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서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다. 맞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네. 변 전 하사가 2019년에 이제 지금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네. 성재지정 수술 후에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심신장애라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 1월 23일에 강제 전역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3월 3일 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의무복무 만료일이 2021년 2월 28일이고요. 사망한 날짜는 3월 3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만기 전역이 2월 28일인데 이후에 사망했으니까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무 복무 중에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건 군의 논리이고요. 네. 그다음에 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 전역 처분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괴로워하다가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만기 전역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그를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군에서 판단은 순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순직 기준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망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 원인이 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 전 하사의 삶을 바꾼 강제 전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당하다라고 이미 판결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다른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네,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아직도 지금 판단이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네. 지금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요. 비판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김희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 정의당은 오늘 육군 당국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군 당국이 이 부끄러운 결정을 처리할 것을 그리고 최소한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규탄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아마 택시 잡으시는 분들은 택시 요금 보시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지금 벌써 이제 해당 시간이 그렇죠. 넘어갔대요. 벌써 시간이 예. 되어버렸으니까. 지금 치매 할증일 경우에 네. 택시 요금이 갑자기 비싸졌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기본 요금 바뀌는 거 아니고요. 예.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는 12시부터 4시까지 그쵸. 그러니까 4시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심야 할증 적용이 안 되는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밤 10시부터니까 지금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인 적용이 거예요. 되는 네, 거잖아요. 4시까지. 그러니까 예. 2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할증률도 지금까지 20%였는데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벽 2시까지는 40%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대는 할증이 20%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2시까지 11시부터 2시까지 현행의 기본 요금이 4,600원인데 네. 기본 요금이 5,300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 택시랑 대형 택시의 경우에도 심야 할증 20%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 붙다가 40% 되는 구간이 늘어난 거고요. 예. 중형 택시랑 대형 택시랑 모범 택시 같은 경우는 심야 할증이 없었는데 20%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도 20%가 또 적용이 되니까 평소에 타시던 것보다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콜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콜비도 최대 4,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심야 할증이 붙어서 콜비까지 가면 네. 기본 요금이 10,000원인 거죠. 왜냐하면 만 원부터 예, 만 원이 5,300원 넘는 기본에다가 것 만약에 같은데. 콜비가 최대 4,000원까지 붙었다고 예, 계산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4,000원까지 하면 9,300원이니까 예. 이제 그 기본으로 가는 금액이 거기에서 이제 2km가 넘어가면 기본 요금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또 왜 이렇게 택시 요금 비싸게 나왔어요? 또 약간 술 드시고 택시 요금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네. 오늘부터 심야 할증 시간이 늘어나고 네. 할증 폭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요금 인상도 조만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기본 요금이 3,800원이에요. 2km까지. 그래서 여기에 할증을 20%, 40%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00원에서 많게는 5,300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내년 2월 1일부터는 기본 요금 자체가 올라가요. 지금 3,800원에서 1,000원 올라서 4,800원이 되고요. 예. 기본 거리도 지금은 2km까지가 기본 요금인데 좀 줄어요. 1.6km로. 네. 그리고 모범이랑 대형 택시의 경우는 3km에 6,500원에서 500원 올려가지고 7,000원부터가 기본 요금이니까 만약에 2월 1일부터 밤에 할증을 타시면 이 4,800원에서 40% 할증으로 기본 요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콜비 최대까지 해보시면은 10,000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다 일일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느낌적인 이제 느낌으로 기본 이제 밤에 새벽 지금 11시부터 뭐 2시 정도까지는 기본 10,000원 정도는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거리라고 할 때. 연말에 모임도 많고 그래서 네.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벌써부터 뭐 제가 아는 분은 밤에 아무리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택시가 안 잡혀서 우선 안 잡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고급 택시를 잡아주더라. 네. 근데 고급 택시가 평상시에 2만 원도 안 나오는 곳이었는데 5만 원이 나오더라 요금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색깔별로 블루도 있고 블랙도 있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 밤에 어느 정도 걸리나. 네. 그랬더니 아까 말씀을 약간 상상적으로 하는 금액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등급에 됩니까? 따라서. 근데 이러다가 또 손님 숫자가 줄은 거 아닌가.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택시 요금이 부담스럽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월급이 좀 오르면요. 택시 요금도 네. 이렇게 좀 쓸 수 있는데 월급이 지금 그대로인데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심리적으로 우선 지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그럼 부장님들이 결정을 하셔야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회식하자 그러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다 같이 집에 가버리는 거죠. 부장님 저희가 지하철 마지막 시간이 여기까지 기분 좋게 즐겁게 하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래도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거니까. 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하여튼 예. 여러 가지 생각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 더 추웠어요? 어제보다? 이거 계속 저희가 더 추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아침에요. 고성의 향로봉이 저 옛날에 여기 해 뜨기 전에 촬영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고성에. 네. 진짜 몸이 그냥 로봇 된 기분이었었는데
여기가 오늘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영하 19.7도니까 그냥 20도라고 하죠. 네. 예, 20도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일 추운 데가 고성 향로봉이었고요. 파주하고 서울도 영하 10도 안팎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8도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 내가 느끼는 체감 기온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파특보는 대부분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만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건 지금까지가 이상했던 거예요. 네. 제트기류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막고 있어가지고 영하 30도, 40도 되는 찬바람이 원래는 겨울이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고 있는 상황에서 뚝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찬 공기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원래 사실 12월이나 11월 말에 이 정도 날씨 추울 수도 있는데 네. 그동안 너무 따뜻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놀란 거죠. 왜 이렇게 추워?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랄까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 이틀 사이는 좀 계속 추울 예정이다. 네, 내일 아침도 지금 기온을 보니까요. 서울이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예상이 돼서 평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지금 되게 건조해요. 네. 그래서 찬바람 불고 건조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서해상에 지금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눈 내린 지역은 이 또 살얼음이 얼면은 운전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코로나19 소식도 네. 좀 살펴보죠. 지금 겨울철 재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유행이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까지 후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좀 늘고 이후엔 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가 57,079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2천여 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게 되는 건가 아니면 재유행이 좀 둔화되는 시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가세가 좀 정체되고 있다는 건 방역당국에서 설명을 해줬고 대신에 증가는 되되 증가폭 자체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유행 규모가 정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화율하고 사망 피해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위중증 환자가 13일째 400명대, 사망자는 60명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리학자들이 예측이 나왔는데 2주 후 정도 되면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 것이고 재유행 구간이 정점일 것이다. 2주 후가. 아니면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2주 뒤엔 한 6만 명 정도 네.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백신 접종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내년 2월까지요.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생태탐방 8곳의 국립공원에 있는 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를 내면 50%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또 네. 고궁, 능원 이런 데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3만 원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금 더 있다 맞을 거 그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으로 지금 스쳐지는 하셔도 거였어요.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미 더는 맞았으니까. 네. 자, 오늘 반탐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할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불가피하게 2주 만에 보게 됐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좀 또 반가운 느낌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네. 공연을 이제 그 사이에 좀 많이 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지난 2주간
저도 어쩔 수 없이 월드컵에 월드컵이 너무 힘들어요. 아, 이해하죠. 예.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일만 하고 신경만 쓰고 살 수 있어요. 월드컵도 좀 즐기고 그래야죠. 일만 했을 때가 덜 피곤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공연 준비하다 보면 마케팅 차원에서 예. 시장 분석 같은 거 막 하거든요. 뭐 수압 그렇죠. 분석 같은 거 하고 예. 이제 이럴 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경쟁작 분석 이런 거 합니다. 우리 작품이랑 경쟁할 게 무엇이냐. 장단점이나 이런 것도 다 분석해가지고. 뭐가 쟤는 낫고 뭐가 우리가 더 좋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 2주간은 공연의 경쟁작이 작품이 아니라 월드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연 보시러 오는 분들이 부쩍 줄었어요? 아니, 부쩍 준 건 아니에요. 네. 사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을 선택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예선전이 다 끝나고 그 16강 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대가 상관이 없는데 바로 그 예선전 두 번째 경기까지는 경기가 오후 7시, 10시, 새벽 1시, 새벽 4시 이렇게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공연 시간대랑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몇몇 공연들은 좀 타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지난 2002년에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었으니까 예. 그때도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 이거 되겠어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결국 공연 볼 사람은 보고 다 보더라. 예, 그러면서 또 축구는 또 다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16강 가는 게 일단 제일 큰 관심사일 거고 예. 이런 경우에 월드컵 경기 끝까지 다 봅니까? 결승력까지? 그건 아니겠죠? 봐야죠. 봐야 되네. 그럼 좀 이렇게 공연도 좀 보시면서. 예. 밸런스 잘 맞추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밸런스는 맞추면서 이 공연과 축구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머리를 좀 짜봤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할 공연이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재미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제인 공연이 있거든요. 그 월드컵하고 비슷한데요. 네. 이 뮤지컬은 여신님이 보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이 공연을 소개하면서 이 마음을 그대로 녹여내서 바로 이제 내일 이 시간 정도 되면 네. 저는 이제 텔레비 앞에 앉아서 그 마음을 그대로 응원하고자 해서 오늘은 요 공연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려가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연 제목이 뮤지컬이 네. 여신님이 보고 계셔. 예, 여신님이 보고 계셔. 제목 너무 독특해요. 제목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떤 공연인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좀 오셨습니까? 여신님이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기도 하고. 예. 뭔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는데요. 네, 전혀 이제 예상이 안 된다고들 하시기도 하고 이게 공연 포스터랑 같이 함께 이 제목을 같이 보면 더 좀 예상이 안 됩니다. 포스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 군인들 철모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그림에 네. 포스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목으로 여신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이제 예상이 좀 안 되는 그런 작품이고. 철모가 나오면은 전쟁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상상을 할 텐데. 네. 근데 왜 여신님이 보고 계시지? 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이 공연 제목 자체가 공연에 대한 장벽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을 했었어요.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연 제목이 너무 찰떡이다. 소위 말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증으로 공연장에 들어갔다가 느낌표로 딱 이제 나오는 이런 공연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공연 내용이 대체 어떻길래 느낌표를 탁 찍고 나올까? 뭔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설명해드릴 방법은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서 줄거리를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이 아까 군인 철모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때가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국군 중에 이제 한영범대위라는 사람과 신석구라는 밑에 이제 부하 이렇게 두 명의 국군이 있는데 이 국군이 맡은 역할이 북한군 4명을 포로 수용소로 이송하라는 특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송을 하기 위해서 이송선을 탔는데 이 중간에 이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근데 그때 때마침 또 기상 악화가 되면서 배가 난파라기보다는 이제 배가 고장이 나면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포류를 하게 돼서 이제 국군 한영범대위라는 사람이 눈을 딱 떴는데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인 몸에 밧줄이 이렇게 묶여 있고 북한군들은 이제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구조할 거리들을 막 찾고 다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그 북한군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송선을 고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아까 처음에 잡혀 있었던 북한군 4명 중에 1명이 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네, 류순호라는 그 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예. 이 류순호라는 그 군인은 그 군인이 아니죠. 북한군은 예. 정신적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예요. 전쟁 때문에. 네. 그래서 공포에 그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전달이 안 되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북한군도 고심이고 그 한국 군인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와중에 밧줄로 묶여있던 한영검대위가 이 류순호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을 좀 달래주고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건네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이 무인도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 있고 그런데 이 무인도에도 사실 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무인도의 주인은 아름다운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툭 건넨 얘기인데 예. 이 류순호라는 사람이 그 얘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 하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고 거기에 그 얘기에 흠뻑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여신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류순호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한영범이라는 우리나라 국군 대위가 북한군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남북한이 다 단합해서 여신 가상의 여신님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모면하자. 이렇게 되면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협동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적인 것들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감정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공연인 그러니까 거죠. 트라우마를 겪는 북한군은 여신이라는 얘기를 국군을 통해서만 들었을 때 반응을 하는. 아니요. 국군을 통해서 들었는데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죠. 이 사람이 배를 고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던 여신이 있다는 가정을 북한군과 남한군이 연극처럼 만들어주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끝까지 쭉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다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 나머지 결과는 공연장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왠지 남북한군이 이렇게 6명 있는 거잖아요. 네네. 무인도에. 네네네. 여신님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거의 지금 연출 다 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장면마다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이 작품의 아주 특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여신이 실제로 출연을 하거든요. 여신 역할을 하는 배우가 1인 다역을 하면서 드라마를 아주 자세하게 감성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금도끼 온도끼 할 때 신령님이 나타나서 위에서 이렇게 또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여신이 돼버렸네요. 네, 어떤 시기든 상상하시는 그런 느낌대로 무대 위에 연출이 되는데 그 공연을 보신 많은 분들이 그 장면들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 그 씬마다 매우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이 여신님이 보고 계시라는 공연이 아마 사람들이 계속 사랑을 하고 있는 공연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게 약간 코믹하게만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감동을 주는 포인트들이 좀 있다고요. 예, 이 작품이 배경만 보면 제목은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제목이라서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나는데 이 배경은 한국 전쟁 중이었으니까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고 게다가 북한군이 포로로 잡혀 있고 대치하는 상황이니까 험악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신님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이게 자기 어떤 캐릭터를 다 포기하고 여신님 있다고 막 생일 파티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부드럽게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표현하는 와중에 이 극에 나오는 북한군 4명과 남한군 2명. 군인 2명, 이 6명의 숨겨져 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씩 녹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그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공연 중간중간에 구성이 돼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감동 포인트를 주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딸을 보고 싶어하는 아빠의 이야기가 있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아팠던 기억이 있는 이런 병사도 있고 이제 전쟁통에 나왔는데 사실 고향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마음에 바로 와닿았던 이야기가
북한군 4명 중에 그중에 대장이 있습니다. 네. 이창섭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우리 군인들 또 네. 어머니 얘기만 하면 이거 뭐 저도 춘천 백이보충대 갔다 왔지만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뒤로 돌아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 부모의 그 은혜 이거 노래 부르면 네. 눈물 펑펑 흘리잖아요. 네. 이게 공연 중에도 엄마 얘기 건드는 건 이건 반칙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여신님이 있다는 가정 때문에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설정 때문에 막 밝게 웃다가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딱 들어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울컥울컥하게 되는 거죠. 이 여신님이 보고 계시는 공연의 가장 큰 매력, 관객들이 분명히 재밌게 봤는데 왠지 슬펐던 이 감정이 그대로 남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와 감동까지 주는 네. 진짜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공연이란 말씀이신데 재미와 감동까지 주는 이 표현이 너무 식상한 것 같은데 이제 큰 재미와 큰 감동을 주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큰 네. 저 그러면은 네.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고 하는 거는 네. 제목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드럽고 뭔가 약간 좀 환상적인 그렇죠. 몽환적인 뭐 네. 이런 느낌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네, 네. 어떤 그 노래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거든요. 오늘 가져온 뮤지컬인데. 노래가 바로 이제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OST인데요. 예. 제가 지금 설명드렸으니까는 아마 설명 들으신 다음에 노래 들으시면 노래 분위기만으로도 이 공연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말랑말랑한 듯한 분위기 예. 이걸 좀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사이에는 감동적인 포인트는 제가 그거 하나를 갖고 와서 OST 들려드리면 이 공연이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게 될까 봐 오늘은 여신님이 보고 계셔 OST를 들으시고 아마 그 사이에 있는 근데 가사만 잘 들으시면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좀 숨겨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여신님이네. 여신님이야. 너 여신님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천벌 받는다. 여신님? 꿈이 아파 잠들지 못하는 밤 작은 숨소리마저 아려와 그림자 뒤로 숨고만 싶은 밤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밤 홀로 외로운 날 받아줄 따스한 품이 간절해지는 밤 눈을 감고 떠올려봐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 파도를 타고 달을 등지고 별빛 놓인 옷을 입은 여신님을 어디 있는데? 난 왜 안 보여? 눈을 감고 자 따라오는 거야. 천천히 마음으로 느끼면 돼. 운명처럼 너를 찾아오.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내 안에 숨쉬는 여신님을 봄을 깨우는 따사로운 햇살처럼 마른 들판에 내려오는 빗물처럼 미움도 분노도 괴로움도 그녀 숨결에 녹아서 사라질 거야. 그만 아파도 돼 그만 슬퍼도 돼 그녀만 믿으면 돼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눈부신 그녀만 믿으면 돼.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 미움도 분노도 괴로움도 그녀 숨결에 녹아서 사라질 거야. 그만 아파도 돼 그만 슬퍼도 돼 그녀만 믿으면 돼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눈부신 그녀만 믿으면 돼.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
나 보여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OST에서 동명의 곡 여신님이 보고 계셔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신님을 추앙해요. 이런 딱 느낌이 딱 드는데요. 야, 추앙 단어를 오랜만에 듣네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진행자님께서는 그런 느낌이 딱 들으셔서 너무 좋았는데, 전 좀 전에 산신령 말씀하셔갖고 여신님이 이러는데 자꾸 산신령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입장이 뒤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이게 뮤지컬이 창작 뮤지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작품도 올해 10주년이에요. 벌써 10주년이에요. 네, 10주년인데 놀라운 건 10주년인데 7번째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냥 할 때마다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까지 오래 공연을 못했을 테니까. 네, 이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기업의 투자로 공연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나라의 예산으로 공연이 좀 키워졌고, 관객의 힘으로 최종적으로 탄생되고 발전된 공연,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업이 일단 투자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2011년에 이제 10주년이라고 하면은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11년이면 그보다 더 이전인데,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라는 그 창작 작품을 개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에 이게 개발이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로 해서 개발을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예그린 앙코르에서, 이게 중구에서 하는 그 충무 아트 센터, 거기서 진행했었던 건데,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작품이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예산으로 이게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힘으로 2013년에 정식 초연을 올렸는데, 이때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갖고요. 공연 초연한 그 해에 어워즈에서 뮤지컬 시상식에서 극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일본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여신님이 보고 계시라는, 여기에 이제 이 작곡가 이선영이라는 분이랑 작사하는 한정석이라는 이 극본 쓴 사람, 이 두 명의 콤비가 이때부터 막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레드북이라는 작품, 쇼맨이라는 작품까지 만들어지고, 이 작품이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이선영 작곡가 이름 딱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6476님께서 저와 친한 동생 이선영 작곡가의 곡입니다. 작곡가 홍보도 해주세요. 진짜요? 저도 초대를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이분이 친구래요? 친한 동생이랍니다. 친한 동생인데 초대로 봤다는 얘기를 굳이 왜 하시죠? 근데 정말 자랑 좀 해달라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눈이 커지셨구나, 진행자님께서. 그래서 이 그 창작진 콤비의 탄생을 알리기도 했었던 작품이고, 이게 그 사이에는 또 네이버 같은 데서 라이브 중계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공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작품이라는 거를 단박에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아니, 포털에서 라이브 공연도, 그러니까 생중계도 해요? 그러니까 공연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걸 아직도 우리 진행자님께서 모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활성화되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술 시사 같은 거, 기자 시사한 다음에 작품이 괜찮다고 하면은 시사회를 대폭 늘리기도 하잖아요. 입소문 나기 위해서. 공연도 작품을 만들어준 다음에 공연을 홍보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한테 한 번은 보여줘야지 이제 입소문이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게 실제 무대에서 보는 거랑은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 효과가 좋은 작품들은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뮤지컬 팬레터,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일들을 공연계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기야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또 공연 보러 오시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매주 월요일 날 포털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월요일 날 공연 쉬는 데가 많아서 포털에서 그런 생중계, 녹화 중계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팁이네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공연 먼저 접하시고, 관심 있는 공연 현장에 와서 보시고. 근데 지금 여신님이 보고 계셔 같은 일종의 이제 상도 많이 받고 작품성도 평가받고 그다음에 흥행까지 성공하는 공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네.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된 공연들은 많지만 시작부터 그렇게 된 공연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이 작품은 작품도 워낙 재미있고 설정도 그렇지만 이 작품을 거쳐간 배우들을 보면 신뢰도가 훨씬 더 상승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떤 배우가 나왔길래? 아까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다는 그 북한군 대장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예. 박혜수 배우, 임철수 배우, 진성규 배우 이런 분들이 이 역할을 다 거쳐갔던 배우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무슨 뭐 강기둥 배우나 전성우 배우나 이규영 배우 이런 분들도 다 이 작품을 거쳐가서 예. 그 시기에 대학로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 뭐 공연을 잘하는 배우 이런 분들이 정말 대다수 많이 거쳐간 공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신님은 얘기 안 해요? 여신님, 최현우 배우 막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이 군인들을 역할했었던 배역 자체가 남자 배우가 많으니까요. 숫자가 일단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배우들이 거쳐갔다고 하면은 작품이 나중에도 찾아보게 돼서 프로필 때문에 찾아보게 돼서 여신님 이 사람도 했어? 이러면서 이제 작품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먼저 이제 좀 접근성이 좀 쉬워지는 거죠. 대학로 공연 시장이 굉장히 커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배우들이 많은 게 그리고 또 배우들이 대학로에서 커서 네. 연극 무대나 뮤지컬 무대에서 커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그렇죠. 같이 하면서 그 뭐랄까요 갈 곳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횡무진 활약하시다가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 대학로에 다시 오신 이순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그 공연했었던 배우들이 최근에 정말 TV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TV 드라마 제작 PD나 캐스팅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대학로 곳곳에 좀 핫하다는 공연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라디오 작가분들 중에서도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시사회 작가 중에 한 분도 공연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방면에 좀 계시면서 배우들을 속속 이렇게 좀 알리고 싶어하는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선한 효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순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용수 대표님도 그렇게 해서 저렇게 팍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여기 나온 거죠. 네. 자. 직접 공연부도 보시고 네. 공연에 대해서도 잘 아시니까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야 가장 큰 매력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공연 내용의 설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현재 하고 있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을 굉장히 N차 관람하시는 이 소위 마니아분들 마니아분들만 좋아하시고 일반 관객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공연들도 있고 일반 관객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마니아 관객들이 발길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지 않는 공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마니아 관객들과 일반 관객들 누구나 다 같이 함께 봐도 함께 정확한 타이밍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공연 이게 이 작품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닌가. 이 대학로 입문작 이런 걸로 굉장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턱이 높지 않은 공연이니까 그렇죠.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신님이 보고 계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김상경, 박해일 배우가 출연한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실제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살인의 추억을 만들면서 봉준호 감독은 부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과 용의자로 몰려 고생했던